테슬라 봇은 보시면 걸어 다니죠. 손가락도 발달이 잘 돼 있고요. 하드웨어도 굉장히 잘하지만 AI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소개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책상이나 아니면 사무실 안을 빈 공간을 찾아서 걸어 다닌단 말이죠. 동시적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지도 매핑을 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에 하지 않던 로봇의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길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보행 설계를 하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AI가 얹혀지게 되면 테슬라 로봇이 다른 과거의 로봇하고는 굉장히 큰 차별점이 생기게 된다고 좀 보여요. 테슬라가 하는 로봇이 다른 로봇 회사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머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굉장히 훌륭한 로봇인데 결국에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사업으로 접은 회사도 있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본 혼다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8년에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어요. 왜 그러면 사용이 안 됐을까? 일단은 보시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요. 혼다 아시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저희 돈으로 한 1억 3천만 4천만 원 한 돈에 사용하겠냐고 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스스로 뭔가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동을 하면서 뭔가 물건을 나른다든지 이런 기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긴 했지만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죠. 기능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운동 기능 굉장히 뛰어나지만 손에 손가락이 없습니다. 공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오로지 운동 기능을 극대화하는 실험 목적의 로봇이었기 때문에 사용화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 봇은 보시면 이제 걸어 다니죠. 손가락도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고요. 하드웨어도 굉장히 잘하지만 자율주행, AI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적정한 가격에 하드웨어 위에다가 인공지능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무서워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테슬라도 아직 완전하게 이제 시연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상들에서 보시면 이제 눈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내용을 보면 퓨어 비전이라 그래서 카메라 8대만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한 센서라고 할 수 있는 비전 센서를 3개만 달고 있어요. 전면에 하나, 양측면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달려 있는데요. 소개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책상이나 아니면 사무실 안을 빈 공간을 찾아서 걸어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스스로 로봇 업계에서는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적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지도 매핑을 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으로 통해서 그런 슬램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에 하지 않던 로봇의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길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보행 설계를 하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AI가 얹혀지게 되면 테슬라 로봇이 다른 과거의 로봇하고는 굉장히 큰 차별점이 생기게 된다고 좀 보여요. 그것만 우리가 인공지능 뭐 얘기할 때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고 3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고 아 저기 뭐가 있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하면서 그 엔진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띄어다가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그 인지하는 부분들은 들어가 있다. 뭐 눈 3개만으로도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보다 더 쉬울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엄청 빨리 달리니까 사진 찍은 것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 얘는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닐 테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판단이나 제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로봇에 들어가는 AI가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은 어쨌든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건데 얘는 정말 많은 자유도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손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제어하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동차는 자유도가 사실 전후진 그러니까 하나의 자유도 그다음에 조향이라 그래서 좌우회전 많이 쳐야 한 2-3개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디만 해도 28개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모든 관절의 제어 프로그래밍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로봇공학의 정점에 있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해준 대로 움직이는 로봇들이에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믹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물 속에서 뛰어다니고 넘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전에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한 거의 명령어에 따라서 완성된 장면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한 로봇과의 차별점은 결국에는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을 얼마나 뛰어나게 하느냐인데 그 테슬라가 그런 면에서
면에서 조금 가능성이 더 많이 엿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로봇 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Full Self Driving SoC라고 해요. 시스템 온 칩, 슈퍼컴퓨터죠. 동일한 슈퍼컴퓨터 칩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FSD에 사용되는 그런 자율주행 신경망 학습 로직들을 다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판단 제어 면에서도 이 자동차에서 많이 학습된 내용들을 가져다가 로봇에 거의 전이시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로봇들도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해오다가 최근에는 비전을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손의 자유도를 제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공학자들이 이 손의 각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풋이 주어지면 어떤 아웃풋이 나온 것을 계산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에서 투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손이지만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 신경망을 통해서 네. 이제 손을 제어를 하는 거죠. 사실상 엔지니어링이 들어갔다기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서 손의 제어가 가능하고 판단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루빅스 큐브를 푼다든지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Everyday 로봇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연어를 학습해서 답변을 스스로 찾는 이런 인공지능 단계까지 왔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책상에 물을 엎질르면 네. 로봇에게 문의합니다. 물을 엎질렀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학습망을 통해서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가져다야 줄지 이제 여러 선택지를 놓겠죠. 휴지를 갖다 줄지, 뭐 스펀지를 갖다 줄지, 아니면 타월을 갖다 줄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갖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이 로봇의 인지와 판단에 도움을 주게 되면 기존의 로봇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생각이 있다. 네. 네. 사람은 판별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건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잡아야 될지 이미 학습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로봇도 이제 인공지능망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무공을 잡을 때 하고 계란을 잡을 때 얼마나 힘을 그쵸. 줘야 될지를 학습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속에서 익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를테면 공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힘을 줘도 이게 탄력이 있으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거를 인지를 할 거고 계란을 봤을 때 얘는 세게 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학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로봇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로봇 핸드에도 많은 센서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압력 센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네. 계란을 줄 때 압력이 가해지면은 뭐 힘을 덜 줘라 이런 그렇죠.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지만 굳이 그런 압력 센서를 넣지 않더라도 학습을 통해서 얘는 계란이구나 이 정도로 지어야지 하는 것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굉장히 클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서 무릎을 이런 식으로 펴고 손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이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일어나는 것처럼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다는 그런 방식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AI데이 발표에서 나온 로봇을 봤을 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신 분들은 하드웨어가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판단보다는 테슬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저 정도 기본적인 하드웨어라면 몇 주 뒤면 걷겠다고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하드웨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인공지능망을 활용을 통해서 학습을 주입을 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머지않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참 놀라운 개발 속도구나라는 감탄이 나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항상 일론이 얘기하는 거 먼 미래에 대해서 네. 이제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저 아마 단기간에 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신 분들 글을 보면 3년 내지 5년 안에 가정에 보급하면 좋겠다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 보급하기에는 지금의 로봇 수준이 그 안전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이제 테슬라가 2030년 2천만 대 그 자동차 생산량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5개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12개를 더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공장들에서는 우선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행착오를 본인들의 공장 안에서 좀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장 안에는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서 작업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 필요한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AI데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프리몬트 공장 안에서 자동차용 부품 블럭 하나를 이렇게 나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순 작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그렇죠. 기능을 쌓아 나가면 공장 안에서 적어도 뭐 몇천 대에서 몇만 대까지 실험을 하고 난 뒤에 가정에도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되진 않을 근데 거다. 결국은 얘기를 하고 AI를 있습니다. 고도화시키고 학습을 많이 시키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로 따지면 자꾸 넘어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써봐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테슬라에 오니까 이제 이게 학습이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봇도 어딘가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데이터들이 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공장에서부터 시작하긴 할 거다. 일론 머스크가 몇 대를 생산할 거냐 얘기할 때 수백만 대를 보급을 해서 지금도 테슬라 FSD 베타 시스템이 16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로봇도 그만큼 뭐 수천 대 내지는 수만 대를 보급해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그만큼 완성도 있는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FSD 얘기가 나왔으니까 FSD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번 AI 데이 때는 FSD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게 좀 주목해서 볼 만했었나요? 이 AI 데이 직전에 테슬라에서 FSD 10.69 버전이라는 걸 내놨어요. 10.69 네,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10.69 버전이 이제 한 단계 상당히 많이 진보된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내놨었는데, 그래서 이번 AI 데이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를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내지는 사실 운전자 보조 기능이죠. 레벨 2기 때문에 인지하고 제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비전의 해석이 굉장히 뛰어난 것들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제어 면에서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가끔씩 목격됐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비보 좌회전 같은 데서도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차가 부자연스럽게 멈춘다든지 브레이크를 가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급정거를 하면 급정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덜컥 가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비슷하게 비보 좌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차량이 오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강아지하고 이제 같이 건너게 되는데 충돌만 하지 않고 가려면 그냥 그 사이로 확 지나가면 되죠. 왜냐면 그렇죠. 사람하고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겠지만 나는 안전하게 지나니까 아무 그쵸, 상관이 그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충돌만 안 하면 됐으니까 그렇게 주행을 과거에는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두 번 양보를 합니다. 보행자 먼저 가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 교차로 지나가세요 하고 이제 양보를 한 뒤에 안전한 상황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습 기능을 통해서 주행 계획 플래닝을 굉장히 사람과 유사하게 안전하게 할 정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모습들을 좀 선보인 AI 데이가 될 것 같아요. 학습 플랫폼 중에서 이제 도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 슈퍼컴퓨터 칩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엔비디아 거 갖다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테슬라가 직접 칩을 만드는 건 뭐고 도조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테슬라가 직접 칩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들을 활용을 하는데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직 통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칩에서부터 학습 컴퓨터 시스템, 말하자면 하드웨어 위에다가 어떤 인공지능 학습 AI 모델들을 얹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강력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범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테슬라가 본인들이 독자 구축한 AI 모델을 그런 하드웨어 얹히게 되면은 100%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테슬라에서 오로지 본인들의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 제작을 했다고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드웨어에서 AI 모델까지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수직 통합해서 갖추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슈퍼컴퓨팅 플랫폼이 사실 세계에서 7번째로 빠르다고 합니다. 일본의 후가쿠라고 하나요? 그런 슈퍼컴퓨터가 1위인데 그거에 비해서 7번째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도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세계 1위의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갖출 걸로 보여요. 초당 110경의 연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후가쿠였던 것 같은데요. 네. 초당 40경이니까 거의 2.5배 정도의 속도가 된다고 하고요. 더욱더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 봇은 좀 먼 미래니까 그건 제쳐두고 중요한 건 이제 로봇 택시가 언제 나올 건가 그리고 이제 언제 현실화 될 것이냐 이게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로봇 택시에 대한 연구원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사실 사용자가
전혀 개입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가장 광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베타라는 그렇죠. 말을 꼭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레벨 2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레벨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레벨 2다 레벨 3다 했을 때 레벨 3가 꼭 레벨 2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아우디나 혼다 이런 곳에서 레벨 3를 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벤츠 정도뿐인데요. 네. 레벨 3 기능이란 거는 특정한 조건 안에서 운전의 주체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시속 60km 이하일 때 날씨가 아주 좋을 때 그리고 기업에서 정한 지역 안에서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 조건이 많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시스템이 주체가 되어서 운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주시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어느 순간 주행이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어권을 바로 운전자에게 넘겨주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 주인님 저 못하겠습니다. 주인님, 못해요. 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 3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 안에서만 그 시스템이 일부 책임을 지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운전자가 예의주시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개입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정의가 돼 있는데 사실상 실제 개입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진 거죠, 운전을 거의. 하고 있고 뭐가 더 효율적이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봤을 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FSD 베타가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는 사실 레벨 5 아니면은 제한된 지역 안에서 서비스하는 레벨 4의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좀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물론 테슬라 많은 팬들은 완전 자율주행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든 시스템이 주체가 되고 책임지는 그런 레벨 5의 로보택시는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 이를테면 A에서 B 구간, 제가 잠실에서 을지로까지 온다고 하면 잠실에서 한 성수까지는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주행을 한다든지 셔틀 서비스 차원의 로보택시 정도는 몇 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뭐 라스베가스에서도 조금 해보고 뭐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라는 게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주행 허가증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시범 구역이 뭐 7군데인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7년에 레벨 4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만 하면 5년 뒤에는 뭐 구간 이동 정도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형근 연구원님과 함께 테슬라 AI 데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많이 혼재되어 있던 내용들을 정리하게 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기술들을 구현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평소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했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을 좀 높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점에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되게 테슬라가 있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술도 기술이고 여러 가지로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도 참 고맙다라는 생각 평소에 많이 하는데 AI 데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